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합니다. 방랑생활 10년 만에 어릴 적 고향인 천동마을에 도착한 김삿갓. 그는 그곳에서 반가운 개구장 친구들을 만나서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벌거벗고 뛰놀던 친구들이니 무슨 허물이 있었겠습니까? 친구들의 모함에 의해서 억지 결혼까지 하게 된 김삿갓은 참으로 오랜만에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술과 친구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적 친구들은 그야말로 아무 거리낌도 없으며 어떤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대로 생긴 대로 스스럼 없이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독한 음담패설까지도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김삿갓은 천동마을에 들어와 정말 오랜만에 사람 냄새 풍기는 곳에서 부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김삿갓 앞에 펼쳐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낭독해드립니다. 청상살의 말띠라. 초저녁부터 오기 시작한 비는 밤이 깊어도 그냥 계속되었다. 김삿갓은 도롱이를 쓰고 도촉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오돌복과 홍독수의 흠담회는 정말로 놀랐는걸. 오늘 밤의 흠담대회는 그야말로 진주성찬이었어. 하고 그들의 능수능란했던 음담을 회상해보며 새삼 감탄을 맞이 않았다. 도촉도 뒤를 따라오며 찬동한다. 오는 게 아니라 음부 속에 들어있던 병아리가 모이를 주워 먹으려고 뿅뿅 걸어 나왔다는 소리에는 배꼽이 빠질 뻔했네. 그런 음담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거든. 병아리 얘기도 그럴듯했지만은 김서방의 물건이 여인의 호장육부를 산적괴듯 꿰뚫고도 남아서 이 밖에까지 새어나갔다는 것은 천거의 병담이었어. 음담도 그쯤 되면 천하의 걸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걸세. 김삿갓은 소리를 내어 웃어싸우며 흙탕길을 천방지축 걸어오다가 일순간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두 길이 넘는 벼랑 아래로 곤돌아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람이! 도촉은 무심중에 경악의 소리를 질렀다. 벼랑 아래로 떨어진 김삿갓은 아쿠 소리 한 번 질렀을 뿐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것이 아닌가. 도촉은 부랴부랴 벼랑 아래로 달려내려와 보았다. 김삿갓은 풀밭에 빨래처럼 너부러진 채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이 사람아, 어디를 다쳤기에 일어나지 못하는가? 김삿갓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사지를 조금씩 금직거리며 인명은 제천이라 죽지는 않았으니 걱정 말게 하고 그 위급한 때에도 익사를 부려대고 있었다. 도촉은 무심중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람아, 어디를 다쳤는지 말일세. 자네가 죽은 줄 알고 걱정을 한 줄 아는가? 죽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가 없는 걸 어떡하나. 다리가 부러진 모양이네. 뭐 다리가 부러져? 그게 정말인가? 도촉은 기겁을 하게 놀라며 김삿갓을 부랴부랴 잡아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워낙 캄캄한 밤인지라 어디를 어떻게 잡아일으켜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사람아, 내가 업어갈 테니 등에 업히게. 김삿갓은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자네가 계집이라면 업히겠네. 그렇지만 계집도 아닌 자네 등에 무슨 흥으로 업힌단 말인가. 잠시 후에 나 혼자 일어날 테니 잠시만 그냥 내버려 두어둘게. 입으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상처는 보통이 아닌 모양이었다. 이 사람아, 이럴 때가 어닐세. 빨리 일어나 등에 업히란 말이야. 도촉이 화를 내고 있는 바로 그때 저 멀리 언덕 밑에서 지금 벼랑 아래에 있는 분들은 누구세요? 하고 고함을 질러 물어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촉은 사태가 위급하던 판에 언덕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므로 크게 기뻤다. 언덕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우리들은 도초기와 삿갓이니 빨리 이리 좀 내려오시오. 그러나 비와 바람 소리 때문에 말이 잘 들리지 않는지 언덕 위의 사람은 다시 고함을 지른다. 언덕 아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렇게 반문한 목소리는 천만 뜻밖에도 수완댁이 아닌가. 수완댁, 삿갓이 벼랑에서 떨어졌으니 빨리 좀 내려오시오. 수완댁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그 험한 언덕길을 어떻게 달려내려왔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허겁지겁 눈앞에 나타났다. 그래야 남편 몸 위에 엎어지며 아이고 뭐니라 이게 무슨 벼락이에요 하고 울성으로 부르짖었다. 무당의 예언대로 남편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마누라를 붙잡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여보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네. 재혼을 하면 남편이 더 죽게 된다는 무당의 예언은 멀쩡한 거짓말이었어. 김삿갓은 이번 기회에 마누라의 기우를 깨끗이 떨쳐주고 싶었던 것이다. 수완댁은 남편이 죽지 않은 것을 알자 날뛸 듯이 기뻐하며 얼마나 다치셨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업고 갈 테니 계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도적은 김삿갓을 수완댁의 등에 엎어주며 긴장감을 덜어주려고 일부러 이런 노스레를 쳤다. 여보게 삿갓, 자네가 나한테는 업히지 않겠다고 하더니 수완댁에게는 잘도 업히네 그려. 업고 업히는데도 사람에 따라 맛이 다른 모양이지. 김삿갓은 다리가 아프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내 여편한테 업히는데 자네는 웬 놈의 강자가 그렇게도 심한가? 그러나 수완댁의 귀에는 그런 농담이 들릴 리가 없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이 돌아오지 않길래 웬일인가 싶어 당신을 데리러 가던 길이었어요. 만약 내가 여기 나타나지 않았으면 당신은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요. 수완댁은 자기가 현장에 나타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고 이번에는 도촉에게 명령조로 말한다. 계장님, 나는 이 양반을 집으로 헛고 갈 테니 계장님은 약국에 들러 의원님을 빨리 좀 모셔와 주세요.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해요. 수완댁은 남편을 얻고 오면서도 시종일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네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겁을 내는가? 무당의 예언대로 내가 죽을까봐 겁이 나는 모양이지만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테니 걱정 말게. 그러나 수완댁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머니 무당은 무슨 일이나 영업하기 짝이 없었던걸요. 수완댁은 김삿갓을 집으로 업어다 놓고는 까닭 모를 불안감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의 팔자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에 도촉이 의원 영감을 모시고 왔다. 의원이 진찰을 하는 동안에도 수완댁은 공포감을 억제할 길이 없는지 의원은 이 양반이 설마 돌아가시지는 않겠죠?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부인은 무슨 말씀을 하시오? 사람이 죽기가 그렇게도 쉬운 줄 아시오? 다리뼈가 좀 부러지기는 했지만 서너 달쯤 누워있으면 회복될 테니 아무 걱정 말아요. 의원은 상처를 버드나무로 동여매준 뒤에 산골을 듬뿍 내주며 말한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산골이나 열심히 먹어요.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이 정도의 횡액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 무슨 걱정인가? 늙은 의원이 태평세월로 위로해주는 바람에 김삿갓과 도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러나 수완댁만은 아직도 미신의 방령에 사로잡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지 마냥 불안스러워하였다. 모두가 가버리고 나자 김삿갓은 상처가 새삼스러이 쑤시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마누라가 걱정할 것이 안쓰러워 아픔을 참아가며 나는 이제부터 한잠 잘 테야. 자네도 아무 걱정 말고 눈을 좀 붙이게 하며 눈을 감아버렸다. 제 걱정은 마시고 당신이 나와서 주무세요. 상처가 아파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걱정 말아요. 자네가 자야만 나도 마음 놓고 잘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럼 저도 잘 테니 당신도 주무세요. 수완댁은 불을 끄고 옆에 누웠다. 오다가다 아무렇게나 만난 부부가 아니었다. 처녀 총각으로 만난 부부가 아니기에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부였다. 그러나 남녀간이란 밤마다 살을 섞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이 두터워지는 법인지 김 작가는 수한댁을 불안스럽게 만든 것이 죄송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수한댁, 자네한테 이런 걱정을 끼쳐서 정말 미안하네. 그러나 나는 결코 죽지 않을 테니 그 점만은 안심하게. 그러니까 자네는 또다시 과수가 된다는 잘못된 망상만은 깨끗이 씻어버리도록 하게. 김 작가는 마음속으로 그런 기운까지 올려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어느새 날은 환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마누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어딜 갔을까. 김 작가는 방 안을 두고 살펴보았으나 마누라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진물 너머 윗방에 누군가가 숨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암만 해도 예감이 심상치 않아 문틈으로 윗방을 엿보다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마누라는 바람벽에 걸어놓은 산신 태릉 앞에 단정히 꿇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그냥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소반 위에 정한수와 촛불까지 밝혀놓고 두 손으로 큰 절을 정성스럽게 올려가며 입속으로는 아르듣기 어려운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괴상한 풍경을 보는 순간 김 작가는 가슴이 철렁해 왔다. 물어보나 마나 마누라는 지금 남편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축원을 올리고 있으니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다. 저 사람은 내가 죽을까봐 저렇게도 겁이 나는 것일까. 다리가 부러진 정도로 죽을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겁을 내고 있는 것은 재혼을 하면 남편이 죽게 된다고 말한 무당의 예언이 강박관념으로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인성 싶었다. 사람이 미신에 빠지면 저렇게까지 어리석게 되는 것일까. 그처럼 무시무시한 망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언제 흉악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예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당장 뭐라고 말하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것 같기도 하여 김 작가는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마누라는 축원을 연방 울려가며 주문인가 무언가를 열심히 중얼거리고 있는데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그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기사생 김 작가는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사람이오나 전지전능하신 천자께서는 그 사람을 특별히 헤아리시와 그 사람을 대신해 죄 많은 이 몸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몸은 본디 청상사를 타고난 죄 많은 몸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 선량한 남성을 유혹한 것은 오로지 이 몸의 죄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재께서는 이 몸을 처벌하시고 김삿갓으로 하여금 부디 환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김삿갓은 그와 같은 주문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왔다. 마누라는 남편이 죽을 것을 확신하고 남편 대신에 자기를 죽게 해달라는 축원을 올리고 있으니 미신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무서운 작용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다. 혹시 마누라는 정신이 돌아버린 것은 아닐까? 이 세상에서 뭐가 소중하다고 한들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한댁은 지금 남편 대신에 자기를 죽게 해달라는 축원을 올리고 있음을 알았을 때 김 작가는 가슴이 미어져오는 고뇌감을 느꼈다. 저 여인과 나는 오다가다 만난 부부이건만 수한댁은 나를 저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 불교에는 길상천녀라는 여신이 있다고 한다. 중생에게 복과 덕을 베풀어주는 여신을 길상천녀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한댁이야말로 살아있는 길상천녀가 아닌가 싶기도 하였다. 이러나 저러나 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은 꼭 죽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강박관념인가. 어느 지각 없는 무당이 함부로 짓거린 헛된 수작이 수한댁을 그처럼 무거운 강박관념에 빠뜨렸을 줄은 몰랐다. 오랜 세월을 두고 뿌리 깊이 자라온 망상을 일석이조에 불식시켜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이런 일이란 시급히 시정에 줄여나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쉬우니 오랜 세월을 두고 서서히 고쳐주기로 하자. 김 작가는 내심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만은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마누라는 오랫동안 축원을 올리다가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 되자 시치미를 떼고 아랫방으로 내려온다. 어떠세요? 간밤에는 상처가 아프셔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죠? 김 작가는 그제야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다. 간간히 아프기는 아팠지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 자네는 새벽부터 어딜 다녀오는 길인가? 옆집에 잠시 다녀오는 길이에요. 조반을 지어드릴 테니 그동안에 한잠 더 주무시도록 하세요. 재단을 모아놓고 축원하는 일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그런 비밀이 널리 알려지면 효과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동 싶었다. 김 작가 역시 그 일에는 일체 언급을 회피해가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프기가 훨씬 가벼워졌는걸.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으로는 틀림없이 완쾌할 거야. 하고 일부러 듣기 좋은 소리만 들려주었다. 그러나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수한댁은 밤마다 비밀리에 정한치를 떠놓고 축원을 올리는 일만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남편이 깊이 잠든 오밤중부터 축원을 올리다가 새벽닭이 울면은 부랴부랴 아랫방으로 내려오곤 했던 것이다. 이러고로 2달이 지나는 동안에 상처가 현저하게 좋아져서 이제는 가까스로 변소 출입까지 할 수 있게 되자 김 작가는 어느 날 마누라에게 이런 농담을 하였다. 그동안 자네는 내가 죽을까봐 무척 겁을 냈던 모양인데 이것 보라고 내가 죽기는 왜 죽는가? 김 작가씨 이빠른 농담을 짓거린 것은 마누라를 기쁘게 해주려는 심사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한댁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지며 말한다. 아이고 뭐니 천재께서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런 방정맞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상처가 아무리 좋아졌기로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재께서 노염을 사시면은 무슨 앙화를 받게 될지 모르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 말씀을 당장 취소하세요. 김 작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자고로 우리나라 풍속으로는 병자가 자기 입으로 병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천재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노염을 타서 병을 또다시 나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신이나 다름없는 일종의 민속 신앙인지 모른다. 김 작가도 그런 풍속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한 번 뱉어놓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왕 말이 난 김에 김 작가는 마누라의 미신적인 망상을 조금이라도 시정해주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그런 것은 모두 다 미신에 불과한 것이야. 한 번 좋아진 상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다시 나빠질 리는 없지 않은가. 자네는 무당의 말을 과신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무당처럼 무식한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무당의 허튼 수작을 신주처럼 광신하느냐 말이야. 마누라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무당을 의식적으로 깎아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한댁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벌벌 떨기까지 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었다. 당신은 어쩌려고 오늘따라 그런 무서운 말씀만 함부로 하세요. 무당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다지만 무당은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식하더라도 천재께서 신을 내려주시 않으면 무당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무당은 학식이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천재로부터 특별 명령을 받고 인간 세계에 내려온 하느님의 사자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당신은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어쩌면 무당을 그렇게도 업신여기세요? 김 작가는 무심 중에 반발심이 솟구쳐올라 이렇게 공박하였다. 뭐? 무당은 하느님의 사자라고? 자네가 무당을 그렇게까지 신봉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는걸. 무당은 어디까지나 혹세 무민하는 속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야. 무당 따위가 무슨 빌어먹을 하나님의 사자란 말인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깨끗이 청산해버려요. 김 작가는 정면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고 참아오던 불만이
무심증에 폭발한 것이었다. 그것도 마누라를 위한 애정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질책으로 인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수한댁은 책망을 받고 나자 두려움으로 몸을 벌벌 떨기만 하다가 당신은 천재님한테서 무슨 안가를 못 받으셔서 그런 초조스러운 말씀을 함부로 거기까지 말하다가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 푹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원인 불명의 공포감이 질려 절도를 한 것이었다. 여보게 자네가 왜 이러나. 김삿갓은 혼비백산하여 마누라를 잡아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수한댁은 수제 인사불성이 아닌가. 여보게 정신 차리라고. 얼굴에 냉수도 껴안고 인장을 비벼주며 한바탕 선안을 떠노라니 수한댁은 그제야 간신히 숨을 돌렸다. 여보게 정신이 좀 드는가? 자네가 그런 건 왜 이러는가? 수한댁은 남편의 얼굴을 얼빠진 사람처럼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다가 간신히 입만 열어 말한다. 몸도 불편하신 당신에게 이런 꼴을 보여드려 미안해요.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김삿갓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내가 무당을 저주한 말이 자네 마음에 거슬렸던 모양이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않을 테니 너무 고깝게 생각지 말아요. 사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누라에게 정신적인 타격은 주지 않을 결심이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당신만 빨리 회복해 주세요. 나만 회복해가지고 되는가? 자네도 건강해야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걸요. 수한댁은 일어나 앉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을 연당 외워대고 있었다. 그러나 절도 사건이 있은 그날부터 수한댁의 얼굴에는 날마다 수심이 녹매오고 있었다. 그러면서는 오밤중이면 제단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남편의 환생을 비는 축원나는 어느 하루도 빠뜨리는 일이 없었다. 김삿갓은 그런 짓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었다. 그러나 마누라의 정신상태가 워낙 정상이 아니므로 무슨 오해를 또 사게 될지 몰라 숫째 아무 일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김삿갓도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처가 회복되어 왔다. 그러나 수한댁의 공포 증세만은 여전히 가실 줄을 몰랐다. 김삿갓은 마누라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도 괴로워 어느 날은 웃으면서 이런 농담을 하였다. 지난 여름은 여러 가지로 우울한 계절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가을이 와서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거야. 마누라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위로의 말이었다. 고마워요. 그래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누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려 나오고 있었다. 말은 고맙다고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것을 보면 마누라는 아직도 정체불명의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으니 분명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피해망상감이라기보다도 신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공포감을 해야 할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았다. 김삿갓은 마누라의 정신상태를 바로잡아줄 방도를 여러 가지로 궁리해보다가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해보았다. 참 수안골에 자네 큰아버님께서 살고 계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번 가을에는 둘이 함께 큰아버님을 한번 찾아가 뵙기로 하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누라의 얼굴에는 불현듯 싱싱한 기쁨이 솟아올랐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세요. 우리 둘이 함께 찾아가면 큰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다음 순간 또다시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오며 탄식하듯 말한다. 우리한테는 그런 행복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자네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마누라는 여전히 우울한 얼굴로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나올 때 자기 운명을 타고 나왔다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누구든지 행복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네.
당신이 행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천재님을 모독하는 것만 같아 겁이나 못 견디겠어요. 그야 물론 세상이란 모두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나 불행을 행복스럽도록 전환시킬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나는 말띠로 태어났는데 말띠로 태어난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네는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려. 말띠로 태어난 여자가 어디 자네 한 사람뿐인가? 말띠로 태어난 사람 중에도 행복스럽게 살아가는 여자가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네는 행복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란 말이야. 행복은 자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야. 김 작가는 마누라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다. 그러나 마누라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나는 나 혼자만의 불행이라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이 나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면 그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죽고 싶은 심정뿐이에요. 김 작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애간장이 타오는 것 같았다. 청상살을 타고난 데다 말뛰기까지 하다는 마누라는 남편이 자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성씨포기 때문이다. 남편 대신에 자기를 죽게 해달라는 축원을 올리는 근거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에서 누가 무슨 참변을 당하게 될지 모를 지 아닌가. 수한댁은 밤쯤만 되면은 남편 대신에 자기 자신을 죽게 해달라는 축원을 하루도 빠뜨리는 날이 없었다. 김 작가는 그런 우매한 일을 당장 집어치우라고 호통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사람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무슨 동티가 발생할지 몰라 숫째 모르는 척하고 있기로 하였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김 작가의 상처는 거의 완쾌되어 왔다. 그러나 마누라는 마음 고민이 심한 탓인지 얼굴이 점점 수척해가고 있었다. 김 작가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날그날을 살얼음을 밟고 살아오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마누라에게 마음의 변화를 익혀주려고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다. 추석 명절이 가까우니 우리 송편이나 한번 만들어 먹을까? 송편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누라의 불안한 심리를 잊어버리게 해주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마누라는 그 말을 듣더니 과연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다. 어머, 당신은 송편이 자시고 싶으세요? 자네가 만들어주는 송편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 그려. 그럼 오늘 당장 만들어 드릴게요. 송편은 솜씨가 좋아야 한다면서 자네는 송편을 빚을 줄 알고 있기나 하는가? 제가 송편을 얼마나 잘 빚는데 그래요. 수한댁은 전혀 없이 밝은 얼굴을 보이며 가만 계세요. 당신이 자시고 싶다면 오늘 당장 만들어 드릴게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나 성실한 마누라였다. 수한댁은 그날로 방앗간에서 쌀을 빻다가 반죽을 하여 송편을 빚기 시작하는데 그 솜씨는 보기만 해도 신기할 정도로 능숙하였다. 적당히 반죽한 재료를 한 움큼 떼어다가 두 손바닥으로 달달 굴리니까 우선 새알처럼 동그란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의 네 손가락으로 새알의 한복판을 오목하게 파헤치고 그 속에 고무를 집어넣은 뒤 가장자리를 마주 잡아 오므려 버리니까 흡사 조가비 같은 송편이 되지 않는가. 김 작가는 송편을 먹기는 많이 먹었으나 송편 빚는 광경을 직접 구경하기는 이날이 처음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재미가 있었다. 더구나 조가비처럼 빚은 송편을 쟁반 위에 하나씩 나란히 세워놓으니 얼른 보기에도 마치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첩첩이 늘어서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저렇게도 재주 좋은 여인이 어째서 허망한 공포가 물을 시달리게 되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측은한 생각이 들어 김 작가는 문득 이런 말을 하였다. 여보게, 자네가 송편 빚는 모양을 보니 나는 시흥이 솟네 그려. 내가 송편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 수 읊어보기로 할까? 생각조차 못했던 말을 듣고 수한댁은 어리둥절하는 표정이었다. 송편 빚는 모양을 시로 읊어보겠다고요? 그래, 시로 읊어볼 테야. 그런 시도 지을 수 있어요?
자네가 몰라 그러지. 시라는 것은 뭐든지 읊을 수 있다네. 자네가 송편 빚는 모양을 내가 시로 써 보일게. 어디 한번 써보여주세요. 김삿갓은 즉석에서 송편이란 제목으로 한 시를 한 편 써갈겼다. 수리회회 성조란 지두객의 합방순 금반 상리 봉천첩 옥저 현등월 반윤. 물론 그 시는 한문이었기 때문에 수한택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글을 몰라 알아볼 수가 없군요. 이 시는 자네가 송편 빚는 모양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네.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 잘 들어보라고. 그리고 첫째 줄과 둘째 줄을 손가락을 짚어 보이며 이렇게 설명했다. 수리회의 성조란이란 쌀반죽한 것을 손바닥으로 달달 굴리니까 새알처럼 둥글하게 된다는 소리요. 지두백의 합방수는 송편 속에 고물을 집어넣고 가장자리를 하나하나 조가비처럼 오므려버린다는 소리라네. 어머나, 당신은 어쩌면 솜씨가 그렇게도 오묘하세요. 반죽한 것을 손바닥으로 새알처럼 동그랗게 만든다는 말도 재미가 있지만은 송편의 가장자리를 조가비처럼 오므려버린다는 말은 기가 막히도록 좋으세요. 그 다음은 마저 설명해 줄 테니 끝까지 들어보라고. 이번에는 셋째 구절과 넷째 구절을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하였다. 근반 상리 봉 천첩은 빚어놓은 송편을 쟁반 위에 차례대로 세워놓으니까 마치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첩첩이 겹쳐 있다는 소리요. 옥저 현동 월 반유는 빚어놓은 송편을 젓가락으로 하나씩 집어넣으니까 마치 하나하나의 송편이 반달처럼 보인다는 말이야. 어때? 그만하면 잘 지었지? 나는 시를 모르기는 하지만 정말 재미나게 지으셨어요. 당신이 시를 그렇게도 재미나게 지으시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한택은 모든 시름을 잊어버린 듯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었고 김삿갓이 송편을 먹으며 이제부터는 모든 시름을 잊어버리고 오늘처럼 행복스럽게 살아가자고 하고 말하자 수한택은 행복이라는 말을 듣기가 무섭게 얼굴빛이 또다시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하였다. 행복이라는 말만 들으면 신의 저주가 반사적으로 머리에 떠올라 공포감을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0여일 후 어느 비오는 날 밤 김삿갓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변을 보려고 요강을 찾았다. 여보게, 요강이 어디 있지? 수한택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내 정신 좀 봐. 요강을 우물가에 그냥 내버려 두었네요. 지금 곧 가져올게요. 김삿갓은 비가 오는데 심부름을 시키기가 미안스러워 자네는 그냥 앉아있게 내가 나갔다 옴세. 아니에요. 남자들이 요강 들고 다니는 꼴을 누가 보면은 당신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남자는 요강을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내가 나갔다 올 테니 자네는 그냥 앉아있으라고. 김삿갓은 마누라를 억지로 방바닥에 주저앉혀 놓았다. 마누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싶은 심정에서 요강을 자기가 가져오기로 한 것이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부실부실 내리고 있어 길을 찾기가 어렵도록 사방이 캄캄하였다. 우물가에서 가까스로 요강을 찾아낸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어둠 속을 허겁지겁 돌아오다가 김삿갓은 돌층계에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지면서 요강을 팽개치는 바람에 요강은 돌에 부딪혀 요라는 소리를 내며 멀리로 굴러가 버렸던 것이다. 아이고 머니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방 안에 있던 마누라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달려나온다. 아무것도 아니야. 돌에 미끄러져 잠시 넘어졌을 뿐이야.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방으로 들어가요. 공포감으로 벌벌 떨고 있는 마누라와 함께 방으로 들어와 보니 김삿갓은 무릎이 까져서 피가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한택은 피를 보자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다. 어머, 저 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신의 천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무슨 재주로도 피할 수 없는 천벌이에요. 한 번쯤 넘어진 것을 가지고 자네는 무슨 과대망상을 하고 있는가. 오늘 밤만 자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테니 어서 잠이나 자요.
김삿갓은 마누라를 가까스로 달래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마누라는 어둠 속에서도 공포감으로 떨고 있었다. 김삿갓은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잠도 자지 않고 마누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깐 동안 눈을 붙였다가 다시 떠보니 옆에 누워있던 마누라가 없지 않은가. 여보게 어디 갔는가? 김삿갓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여보게 어디 갔는가? 다급스럽게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다. 그러니까 흉악한 예감으로 등골에 소름이 오싹 끼쳤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달려나오며 소리를 또 한 번 질렀다. 그래도 대답은 없었다. 어느새 날은 후원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지금은 억수로 퍼붓고 있었다. 게다가 무슨 천변을 내고야 말 것처럼 번갯불이 번쩍거리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여성 경력까지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비를 억수로 맞아가며 천방지축 마누라를 찾아 헤매었다. 여보게 나를 두고 어딜 갔는가? 피를 토하는 듯이 처절한 절규였다. 그러나 아무리 애간장이 타게 부르짖어도 마누라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물가에 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개천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개천가에도 없었다. 여보게 자네가 나를 두고 어디로 갔단 말인가? 김삿갓은 미친 사람처럼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기까지 하였다. 산으로 들러 허겁지겁 찾아 헤매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산신당 나뭇가지에 무엇인가 허연 것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혹시 저게 바로? 눈앞이 악지려오는 전율감을 느끼며 불이 나게 달려와 보니 나뭇가지에 목을 메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은 틀림없는 마누라가 아닌가. 김삿갓은 불이 나게 밧줄을 끊고 마누라를 집으로 업고 돌아오며 이 못난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인가. 집으로 돌아오기 무섭게 방바닥에 반드시 뉘어놓고 인공호흡도 시켜보고 손가발을 주물러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슨 짓을 해도 마누라의 사지백패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마누라는 남편을 살려내기 위해 자기 자신이 대신 죽어준 것이 분명했던 것이다. 이 못난 사람아 죽기는 왜 죽어? 자네가 대신 죽지 않기로 내가 죽을 줄 아는가? 김삿갓은 시체를 부둥켜 안고 무당처럼 푸념을 하며 울부짖었다. 자네가 청상선을 타고 난다면 내가 죽어야 할 일인데 왜 애꿎은 자네가 죽는단 말인가? 간장이 녹아나는 듯한 넋두리를 한없이 계속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일이다. 김삿갓은 천상 길려 같은 마누라를 자기가 죽인 것만 같아 숫제에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새벽부터 곡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처참한 현실이 놀라워 한동안은 위로의 말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 숨가쁜 침묵이 잠시 계속된 뒤에 도척이가 입을 열어 묻는다. 여보게 그만 울고 고정하게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김삿갓은 울음을 멈추고 그간의 자초지종을 대강 말해준 뒤에 마누라는 나를 대신해 죽었으니 세상에 이런 비통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수완댁이 이런 식으로 죽은 것은 어쩌면 그녀의 팔자인지도 모를 걸세. 팔자? 나와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게 아닌가 말일세. 수완댁은 전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남편 대신에 자기가 죽지 못한 것을 무척 한탄스러워했거든. 그러고 보면 수완댁은 남편을 기피하는 직성을 타고난 여자였던지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수완댁을 죽인 죄인은 나였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김삿갓은 그런 생각이 점점 확고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도척은 머리를 가로저며 말했다. 저런 식으로 따지자면 수완댁을 죽인 사람은 자네가 아니고 우리들이었을 걸세. 왜냐하면 두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킨 사람은 우리들이었으니까 말이야. 이러나 저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모든 것을 혼용으로 돌려버리고 너무 상심하지 말게.
그러자 동석했던 늙은이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청견을 한다. 옳은 말이야. 죽은 사람은 죽었거니와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살아야 하거든. 인생이란 본디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는 그만 고정해 가지고 장사치를 너희들이나 하라구.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생의 영원한 진리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늙은이는 이런 말 저런 말 해가다가 불쑥 다음과 같은 말도 하였다.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상인즉 수원댁은 3대째 내려오는 무당의 딸이었다네. 수원댁이 하필이면 산신당 나무에 목을 메고 죽은 것도 어쩌면 어머니, 할머니가 모두 산신령을 숭앙했던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수원댁이 3대 무당의 딸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에 도적도 놀라고 김삿갓도 놀랐다. 모두가 처음 들어보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수원댁이 무당의 딸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도척이 놀라면서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이 대답한다. 이 사람아, 내가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왜 거짓말을 하겠나? 지금은 모두들 세상을 떠나버려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할머니도 무당이었고 어머니도 무당이었다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내심 수긍되는 점이 없지 않았다. 그녀가 무당에 대해 각별한 숭앙심을 가지고 있는 근거를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김삿갓은 수원댁이 3대 무당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사람아, 내가 죽은 사람에게 대해 왜 거짓말을 하겠나? 지금은 모두들 세상을 떠나버려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할머니도 무당이었고 어머니도 무당이었다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내심 수긍되는 점이 없지 않았다. 그녀가 무당에 대해 특별한 숭앙심을 가지고 있는 근거를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김삿갓은 수원댁이 3대 무당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가까운 곳에 나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먼 곳에 있는 산신당 나무에 목을 메고 죽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귀신의 작용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였다. 이러나 저러나 무당의 딸이었든 누구의 딸이었든 간에 마누라였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으로서는 장사를 지내줄 의무가 있었다. 수원댁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뒷동산 양지 바른 곳에 안장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 장사는 어엿하게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장사를 잘 치러주었다고 해서 마누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깨끗하게 가셔지는 것은 아니다. 김삿갓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 마누라를 땅속에 묻으며 다음과 같은 고별사를 울면서 망인에게 들려주었다. 여보게 마누라, 나를 두고 죽다니 자네는 너무도 무심하네 그려. 부부가 되려면 삼생지연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만 남겨놓고 자네는 죽었으니 우리 두 사람에게는 본시부터 삼생지연이 없었더란 말인가. 전생과 내생의 인연은 없었는지 몰라도 이승에서는 잠시나마 부부로 서러웠으니 금생지연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일이 아닌가. 삼생지연은 없으면서 이승에서나마 부부관계로 살아온 우리들의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가. 자네는 진실로 마음이 곱고 인정이 풍부한 여인이었네. 내가 술을 좋아하는 줄 알고 어느 하루도 집에서 술을 떠오른 일이 없었으니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남편에 대한 자네의 알뜰한 정성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자고로 부침은 천고의 상사다. 꽃이 필 때면 풍무가 많고 인생에는 이별도 많다고 하지만 자네와의 별리에는 가슴이 너무도 아프이. 때마침 가을인지라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의 슬픔만은 참을 수가 있어도 그대가 마당가에 심어놓은 국화꽃을 이제는 누구와 더불어 즐길 것인가.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네 그려. 그대의 얼굴은 모란꽃처럼 아름다웠고 그대의 웃음은 꽃이 피어나는 것만같이 화평하였고 그대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구슬을 굴리는 듯 아름다웠나니
이제 와서 눈물을 흘려본들 지난날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다만 두 손 모아 자니 명복을 진심으로 빌 뿐이니 희로애락이 없는 극락세계에서 부디 편히 쉬어주기를 바랄 뿐이네. 김삿갓의 고별사가 얼마나 해절했든지 조문객들은 한결같이 눈물을 흘렸다. 만약 수안댁이 저승에서 저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조문객들 중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마누라 없는 집안은 무덤처럼 쓸쓸한 법이다. 김삿갓은 마누라가 죽은 뒤로는 방 안엔 들어가기도 싫어 날마다 툇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망연자실한 상태로 보내고 있었다. 툇마루에 걸터 앉아 있노라면 마누라가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줄 것 같기만 했던 것이다. 사람은 이미 갔건만 그녀가 갖고 놓은 국화꽃은 아직도 싱싱하게 피고 있어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였다. 김삿갓은 뜰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무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예시의 한 구절을 연상하였다. 가을 풀을 쓸쓸하게 바라보려니 슬픈 바람이 천리를 불어오노나. 마음이 쓸쓸하고 보니 어느 하나이고 쓸쓸해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김삿갓은 방안을 멀거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까 불현듯 물제인 망무견기라는 예시 한 구절이 또 머리에 떠올랐다. 그 옛날 당나라 시인 이기는 친구가 죽은 뒤에 그가 살고 있던 옛집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은 있고 사람은 죽어 만날 수 없으니 빈 뜰에 매놓은 말이 슬프기만 하구나. 창 앞에 대나무는 푸르게 우거졌고 저 멀리 푸른 산도 옛날 그대로건만 슬프다. 가을바람에 낙엽만 휘날리고 메마른 버들가지에 부엉새만 살고 있네. 그대 생각으로 눈물이 자꾸만 흐르고 꽃은 해마다 피어도 누가 알아줄 것인가. 김삿갓은 한숨을 쉬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왔구나. 그러나 길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수안댁의 재산 정리 문제였다. 사후에 알고 보니 수안댁은 제법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함께 살던 가옥을 위시하여 수안댁에게는 밭도 3천여 평이나 있고 임야도 만여 평이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 그런 재물들은 응당 남편에게 귀속될 재산이었다. 그것은 남편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삿갓은 어떤 재물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이 차지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은 상적위원들을 불러놓고 이런 제안을 하였다. 나는 마누라가 죽은 것을 계기로 천동마을을 떠나갈 생각이네. 수안댁이 남겨놓은 재산이 적지 않은데 자네들은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가? 개원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들 어리둥절하였다. 이스로 마누라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마을을 떠날 것은 없지 않은가? 우리가 힘을 모아 새 장가를 들어줄 테니 행여 떠날 생각은 하지 말게. 그러나 김삿갓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건 안 될 말이야. 김삿갓이 개원들과 함께 유산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동안 계장 도척은 무슨 까닭인지 일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가 우리 마을을 떠나려는 심정을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네. 그러나 우리들의 후정을 생각해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가?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한 해 겨울만 지나고 떠날 예정이었어. 자네들의 곤교에 못 이겨 마누라를 얻는 바람에 이태 동안이라도 살아왔는걸. 나는 본디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팔자를 타고난 놈이라는 걸 자네들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김삿갓의 결심은 확고부동하였다. 도척이 조용히 말한다. 그럼 이렇게 요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데는 돈도 필요한 게 아닌가? 수안댁의 유산은 모두가 자네 것이니까 집이랑 밭이랑 산이랑 모조리 팔아가지고 떠나게. 김삿갓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네. 수안댁의 유산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재산이지 내 것은 아니거든. 수안댁은 자네 마누라가 아닌가?
나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뿐이지 돈하고 결혼한 것은 아니야. 그리고 잠시 뜸을 두었다가 나는 횡재를 바라는 놈은 아닐세. 올 때에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겠는가. 수완댁의 유산은 자네가 적당히 처분해주면 고맙겠네. 이처럼아, 남의 유산을 내가 어떻게 처분한단 말인가. 김삿갓은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힘차게 들며 말한다. 자네가 독단으로 처분하기 어렵거든. 내가 말하는 대로 처분해주기 바라네. 지금 자네들이 쓰고 있는 모임방은 너무도 협소해. 그러니까 수완댁과 내가 살고 있던 집은 마을의 공통으로 쓰도록 하고 3,000평짜리 밭은 개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마을의 복지를 위해 쓰도록 하고 1만여 평의 산은 공동으로 조림을 하면 좋을 걸세. 유산 처리 방법을 그렇게도 자상하게 말해주는 바람에 개원들은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로부터 사흘에 김삿갓은 기어이 전과 다름없는 죽장망해로 천동마을을 떠났다. 마을 친구들은 멀리까지 배웅을 나오며 약간의 전들금도 모아주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친구들의 성의를 생각해 몇 푼만 받고 나머지 돈은 모두 돌려주었다. 이 사람아, 아무리 방랑생활을 하기로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는가? 김삿갓은 허허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수완대의 경우를 보거나 인생이란 공수래 공수가 하는 것이야. 나는 이미 돈 한 푼 없이 40여 년 동안이나 살아온 놈일세.